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칠판에 있는 대로 여러분 학습지에도 써져 있으니까 우리 같이 봅시다. 원래 프랑스의 왕은 누구였다? 루이 16세. 루이 16세 재정이 악화됐어요. 돈이 다 떨어진 이유는 뭐였냐면, 자, 1번이 왕실의 사치. 돈을 많이 썼고, 2번은 왜 돈을 많이 썼냐면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썼어. 그러니까 나라의 돈이 떨어지니까, 재정이 악화되니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회의의 이름이 뭐다? 삼부회. 자, 3개의 신분이 한꺼번에 모여요. 1신분과 그 다음에 2신분과 3신분이 이렇게 모여. 그런데 이 둘이 회의를 하고 세금을 걷고 투표를 하는 이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1, 2신분과 3신분이 갈등을 일으켜서, 자, 이 3신분이 그러면 우리는 독립하겠다. 우리만의 의회를 만들겠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국민의회를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왕 입장에선 이게 반갑지 않죠. 이거를 해체시키려고 군대를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리의 시민들한테 이 소문이 퍼진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걸 지켜내야겠다 해서 거기서 여러분 이제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혁명의 시작은 뭐였냐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요. 바스티유는 되게 유명한 감옥인데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습격해서 무기를 갖고 나오죠. 그러니까 얘들아, 혁명이 굉장히 과격해졌죠? 과격해지니까 알겠다. 루이 16세가 오케이, 알았어. 니네 요구사항 들어줄게 한 거죠. 그래서 생겨난 회의의 이름이 뭐다? 입법의회다. 그리고 여러분 국민의회는 해산하고 입법의회로 새로 탄생을 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루이 16세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프랑스는 영국처럼 입헌군주국, 그러니까 왕은 살아있지만 통치는 의회에서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려고 했어. 근데 이걸 뒤집어 버린 게 누구냐면 여러분 루이 16세였어. 여러분 루이 16세가 도망가다 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오스트리아 군대를 다시 이끌고 와서 프랑스를 공격하겠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야. 그래서 도망가다 걸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프랑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외국 군대 끌고 와서 우리의 등에 칼을 꽂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루이 16세 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왕 어떻게 하자? 죽이자. 그래서 여러분 루이 16세를 처형해요. 자, 얘를 처형해. 그러면 여러분 사라지죠. 자, 왕이 사라져.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프랑스는 왕정이 아니죠. 왕정이 아니고 뭘로 변해? 왕이 사라지니까 자, 이제 공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공화정의 짱이 누구였냐? 쓸게요. 로베스피에르. 그래서 얘들아, 왕을 죽이고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정권을 잡죠. 그러면 로베스피에르는 이거 혼란한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 공포 정치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포는 말 그대로 그 공포야. 무서운 공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왜냐하면 지금은 혼란하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하는 시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프랑스의 귀족들도 죽고 로베스피에르에 반대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 살아보려고 혁명을 했는데 상황이 수습되지 않고 계속 혼란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베스피에르한테도 질려버린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를 또 죽여요. 얘를 처형하고 자, 새로운 정부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로베스피에르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만든 정부의 이름이 뭐냐면 총재정부. 왜냐면 5명의 총재가 있다 해서 총재정부라고 했어요. 자, 5명이 있대. 근데 여러분 이 총재정부가 무능해. 무능한 데다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혁명의 요구 조건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거죠. 왜? 얘네들은 로베스피에르를 싫어했으니까, 공화정을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무능한 데다가 요구 조건 하나도 안 들어주고 또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이때 짠 하고 누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원래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고 본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정부를 만드냐? 이름이 바뀌었죠. 앞에는 총재인데 이제 뒤에는 통령. 자, 이때는 여러분 원래는 3명이었어. 3명인데 자, 나폴레옹이 뭐가 되냐면 1통령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1, 2, 3 중에 1이 짱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부분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 이 혼란한 상황을 잠재우고 나폴레옹 법전도 편찬하고 교육제도도 만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되냐? 난 앞으로 황제가 되겠다. 자, 바로 그게 제정. 황제 제자예요. 제정의 시작이에요. 그럼 여기 누구를 써요? 나폴레옹 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가 몇 년도냐면 1804년도예요. 그리고 이게 시작된 해가 1789년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거치면서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 볼 때에는 막 공화정이 제대로 안 되고 다시 황제로 돌아왔지만 그 사이에 자유에 대한, 평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왕을 죽였잖아. 루이 16세 왕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은 아직 다 왕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얘네가 너무한 일을 하는 거지. 뭐? 우리 왕을 죽여? 우리 친척인데? 우리 사위인데? 그리고 어디다 대고 지금 천한 백성들이 왕을 죽여? 막 이런 생각에서 만약에 그런 프랑스의 이런 혁명 정신이 다른 나라에까지 퍼지면 본인들도 굉장히 위협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손을 잡고 전부 다 프랑스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 프랑스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프랑스 혁명 정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죠. 막 제정했다가 뭐 했다가 막 이러기는 하지만 자유의 평등과 이런 인식이 상당히 넓어졌다? 이거는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여러분 일단은 프랑스는 지금 현재 누가 짱이야? 여기까지 누가 짱이야? 지금 나폴레옹이지? 그러면 나폴레옹이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게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유럽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그 전이나 그 이후나 항상 프랑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 공격받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프랑스는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다른 모든 유럽 국가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17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를 공격해? 프랑스는 혁명을 했잖아. 시민들이 정권을 잡았잖아. 공화정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나라로 소문이 나고 퍼지는 게 싫은 거야. 아니 어떻게 왕을 죽여?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여전히 왕, 킹이 짱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확산되기 싫으니까 너 가만 안 둬? 하고 1대 17로 공격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싸워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굉장히 잘 싸우고 이기기도 하고 특히 나폴레옹이 집권한 이후에는 아주 전쟁에 많이 이겨서 전 유럽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얘들아 전쟁의 신이었어. 그러니까 전쟁도 너무 잘해서 자, 전 유럽을 정복해요. 그럼 여기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프랑스예요. 자, 지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윤곽만 보면 돼요. 자, 여기가 프랑스, 자, 여기가 독일입니다. 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가 스페인. 프랑스는 여러분 대부분의 유럽을 다 차지해요. 자, 스페인 이긴다.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도 이긴다. 이탈리아도 점령한다. 이탈리아는 굉장히 일찍 점령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유럽이 거의 대부분 나폴레옹이 정복한 본인이 직접 통치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대리로 통치하기도 하고 뭐 알아서 하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전 유럽이 거의 프랑스 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겠지. 근데 유일하게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다? 자, 여러분 여기 섬나라 영국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프린트에 자,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폴레옹은 영국을 너무 갖고 싶었어. 그리고 영국이 굉장히 프랑스랑 라이벌이었고 그 영국을 갖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영국과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보세요. 이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얘들아 이 넓지 않지만은 그 해협이 있어. 바다를 건너야 돼. 그러면 여러분 바다 건너려면 일단 해전해야 되겠죠? 해전하려면 뭐 필요해? 배가 필요하고 해군이 새로 필요하고 그리고 배에 설치할 대포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자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들아 그 배가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어지거든. 그 나무로 만든 배에 나무가 6,000그루씩 들어간단 말이야. 모든 돈을 쏟아 부어서 해군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군 짱이잖아. 프랑스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영국의 해군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영국과 해전에서 완전히 깨져요. 자, 여러분 넬슨 제독이라고 되게 유명하거든. 자, 그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에 완전히 깨져. 그 해전의 이름은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나왔지만 굉장히 유명한 해전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국한테 결국은 졌어. 결국 못 먹었잖아. 나폴레옹이 약오르겠지? 자, 약오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야, 꼴배기 싫잖아. 꼴배기 싫으니까 야, 니네 놀지 마라. 다른 유럽 국가들 얘네들한테 오스트리아나 뭐 독일이나 이런 애들한테 야, 쟤랑 놀지 마. 그런 거야. 그걸 여러분 교과서에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륙 봉쇄령이라고 해요. 대륙 봉쇄령. 그러니까 대륙을 잠근다는 거야. 봉쇄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국은 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은 교역을 할 수가 없죠.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항구를 다 잠가버리는 거야. 대륙 봉쇄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아 쉬운 말로 쟤랑 놀지 마. 영국이랑 놀지 마. 근데 이 중에서 얘들아 한 나라가 논다? 얘네들 중에 나폴레옹 말 안 듣고 한 나라가 놀아. 그 나라가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지도에서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이 뒤쪽으로는 여러분 러시아,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있었죠. 자, 그 러시아가 얘들아 영국이랑 노는 거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항구를 제대로 된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봉쇄해버리면 영국과 교역을 할 수가 없어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국이랑 놀았다? 그러니까 러시아 이 자식 지금 놀지 말라니까 놀아? 하고 러시아를 쳐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쓸게요. 러시아 원정을 갑니다. 러시아 원정을 가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 원정에서 어떻게 되냐? 전쟁의 신인, 싸움을 그렇게 잘했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요.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여러분 일단 땅이 넓지? 자, 가는데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는데 거기 시베리아 벌판의 그 추위를 견디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식량 다 떨어졌고 해서 몇십만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90% 이상 죽고 와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의 신이어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거는 나폴레옹한테 진짜 큰 타격이었어. 진짜 큰 타격이어가지고 러시아 원정 실패한 이후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더 이상 나폴레옹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엘바 섬으로 유배돼요. 그러니까 거기 유배하고 있다가 1년 정도 지난 후에 또 탈출한다? 탈출해서 다시 정권을 잡아. 한 번에 이제 기회가 남은 거지. 자, 재도전의 기회가 남았어요. 근데 재도전의 기회에서 다른 또 유럽 국가들이 이제 나폴레옹을 또 공격하는 거야. 나폴레옹 가만 안 두면 또 우리가 당하니까.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해요. 그 마지막 전투가 뭐냐면 자, 쓸게요. 워털루 전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워털루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군대랑 싸워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영국 얘네 군대가 한꺼번에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결국은 나폴레옹이 패배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밑에 하나만 더 쓸게요. 자,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나폴레옹은 프랑스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물론 전쟁에서 프랑스가 진 건 맞고 나폴레옹이 몰락한 건 맞는데 이 과정에서 유럽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을 이렇게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막 하잖아? 자, 그러면 쓸게요. 정복 전쟁 과정에서 자, 프랑스는 여러분 왕을 죽이고 자유와 평등을 찾는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시민들은 다른 나라 시민들과 조금 다르죠. 다른 나라는 왕 밑에서 그냥 사는 귀족 밑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근데 프랑스는 얘들아 뭔가 달라. 이런 게 여러분 전 유럽에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왕들은 이거 소문나는 거 싫어가지고 지금 프랑스랑 싸우는데 프랑스는 소문 내고 싶지 않아도 이게 다 소문이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프랑스 혁명 정신이 전파됐다. 그러면 여러분 밑줄 그을게요. 여기서 말하는 프랑스 혁명 정신은 뭐냐면 자,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평등하다. 그 다음에 서로 박애 사랑한다. 그럼 이 세 가지 혁명 정신은 여러분 프랑스 국기에도 나타나 있어요. 자, 이런 혁명 정신이 막 다른 나라로 퍼지는 거야. 자유? 평등?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정신들, 이런 사상들, 이런 생각들이 다른 나라에 퍼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자, 짝대기 긋고 쓸게요. 자, 다른 나라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형성하게 돼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형성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의라는 말 앞에 이 단어가 붙었어. 자유주의. 그러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는 자유로워. 우리는 평등해. 귀족, 왕, 니네가 우리를 간섭할 수 없어. 이게 자유주의야. 그 다음에 얘들아, 민족주의는 뭐냐면 민족, 우리 민족이 소중하다. 우리끼리, 프랑스 국민끼리, 이탈리아 국민끼리, 우리끼리, 우리 민족이 소중하다. 우리는 같은 말 쓰잖아. 우리는 같은 문화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소중하다. 그게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퍼지면서 여러분 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왕 밑에서, 교황 밑에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해서 독립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지도를 바꾸는, 그리고 유럽의 역사, 문화를 바꾸는 사건이 이 바로 나폴레옹 전쟁과 프랑스 혁명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의의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폴레옹이 몰락을 했어. 몰락을 했으면 얘들아 누가 제일 신났겠어? 누가 제일 신나? 그렇지, 다른 유럽 국가들 왕이 제일 신났잖아. 이 혁명 정신이 퍼지는 건 퍼지는 거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결과는 우리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얘들아. 그때부터 누구 마음대로? 프랑스를 제외한 1대 17로 싸웠잖아. 그 나머지 17배 나머지 그 많은 국가, 유럽 국가들의 왕이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얘들아, 그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빈 체제라고 해. 그럼 얘들아, 빈 체제라는 게 뭔지 설명할게요. 나폴레옹이 몰락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프랑스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회의 잘해서 잘 결론 내자 하고 막 신났어. 지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야. 얘들아, 그 회의의 이름이 뭐냐면 빈 회의예요. 그 왜 회의의 이름이 왜 이러냐? 빈에서 했다는 거야. 빈이 얘들아 지역 이름이야. 그 지역 이름 어디냐? 여러분 당시에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했다고 해서, 수도 빈에서 했다고 해서 빈 회의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체제의 이름이 뭐야? 빈 체제.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회의를 했어. 그러면 얘네 회의에서 나온 결과 그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주도는 누가 했냐? 내가 방금 어디서 했다고 그랬어? 그렇지, 오스트리아에서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스트리아 수상인 누가 했냐면, 자, 사람 이름 나와요. 메테르니히가 해요. 이 사람이 주도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짱 먹었던 거지. 나폴레옹 사라지고 이 사람이 거의 짱 먹으면서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회의를 주도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목적은 뭐야? 야, 우리 왜 싸웠어 지금? 우리 지금까지 전쟁 왜 했어? 물론 나폴레옹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기도 했지만, 자, 프랑스의 혁명 정신이나 그런 게 퍼지는 것도 싫어. 1번. 그게 퍼지는 게 싫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폴레옹이랑 싸우려고 이 전쟁을 한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다 각국의 왕들이죠. 왕들이니까 얘네는 우리가 살던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살는 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야, 그러면은 혁명 전으로 되돌리자. 프랑스는 혁명 전으로 되돌리면 되잖아? 라고 회의를 하는 거죠. 자, 쓸게요. 자, 각국의 영토와 지배권을
한다? 옛날로 되돌리는 거야. 자, 쓸게요.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되돌림. 그럼 얘들아, 자유? 됐다 그래. 평등 꺼지라 그래. 자, 왕이 짱이야. 야, 우리가 짱이야. 그래서 얘들아, 왕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야. 야, 이만큼은 갖자. 이만큼은 누가 갖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볼 때 시민들의 권리나 자유나 평등의 의식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졌는데 빈 체제 이후로 다시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얘네가 다 회의 끝나고 다 정리했어. 야, 프랑스는 옛날 왕 데리고 오고, 그래서 여러분 나폴레옹 죽고, 자, 왕이 다시 등극을 해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야. 야, 더 이상 자유 얘기하지 마. 평등 얘기하지 마. 왕이 짱이야. 이게 빈 체제야. 그러면 결과 쓸게요. 빈 체제의 성립.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왕들은 사이 좋았겠지. 사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사국동맹을 결성해요. 사국동맹을 결성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국은 4개의 나라라는 뜻이거든. 가장 힘센 애들이 동맹을 결성해. 자, 첫 번째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여러분, 이 나라 이름은 절대 외우지 마세요. 프랑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힘센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야, 시끄러워, 혁명정신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게 바로 빈 체제야. 그러니까 말은 되게 그럴듯하고 멋있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야. 왕이 짱이야. 절대 왕정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화살표 치세요. 당연히 뭐는 억압되겠어? 기껏 프랑스 혁명 일으켜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자유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민족주의,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억압돼. 그러니까 여러분, 시민들은 뭔가 와, 우리도 자유가 생겼어 라는 느낌을 잠깐 가졌는데 빈 체제 이후로 다시 왕 밑에서 쭈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빈 체제야. 근데 이 빈 체제가 오래가지는 못하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빈 체제는 뭐냐? 이 밑에 하나만 더 쓸게요. 야, 옛날로 돌아가. 왕정을 복고하는 거야. 얘들아, 복고라는 건 복고풍 할 때 그 복고죠. 옛날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야, 새로운 질서 싫어. 막 새로운 거 싫어. 자유 싫어. 평등 싫어. 이게 빈 체제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뭔가 교과서에 나오고 막 뭐 이름이 왠지 그럴듯하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봐봐. 얘들아, 선생님 손 봐봐. 굉장히 사회가 진보화 됐다가 민주화 됐다가 다시 되돌아간 거야. 다시 되돌아간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잖아. 당연히 자유와 평등이 중요하고 당연히 참정권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지는 걸 알지 못하는데, 두 걸음 갔다가 또 빠꾸했다가 갔다가 빠꾸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빈 체제를 왕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 나머지 왕실들은 그냥 이제 야, 평화롭다, 이제 잘 살자. 누구만 잘 살자. 그렇지. 왕이나 귀족들은 잘 사는 거죠. 빈 체제.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한테, 시민들한테 퍼진 프랑스 혁명 정신이 이제 가만히 안 있는 거지. 아무리 왕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이제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거를 할게요. 어떻게, 혁명이 또다시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시 할게요. 빈 체제에서 각국의 왕실들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해요. 그런데 일반 시민층에서 퍼진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여전히 있었고 억누르고는 있었지만 그게 나중에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혁명이 또 일어나요. 혁명이 여러 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혁명 여러 개를 다 배울 수는 없고 2개만 할게요. 그래서 7월 혁명으로 인해서 또 왕이 바뀌고 2월 혁명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선생님이 얘는 중요하니까 따로 떼서 설명을 할게.
자, 영국 볼게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천천히 느릿느릿한 것 같이 보이지만 천천히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왕한테서 권력을 얘들아 뺏어왔잖아. 의회가 뺏어왔죠. 그럼 이제 의회는 짱이야. 의회가 힘이 세졌어. 그러면 의회의 구성원들은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의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돈이 많아야 됐고, 그리고 힘을 가지려면 일단 얘들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회의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투표권, 나머지 일반 백성들한테는 제대로 된 투표권이 없었어. 그러면 당연히 그 의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도 투표권을 달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자, 여기에 쓸게요. 1832년에 선거법을 개정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는 프랑스처럼 막 싸워서 얻어내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막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 천천히 법을 개정해서 점차 투표권을 늘려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자, 처음에는 아주 부자들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어. 자, 아주 부유하네. 여기가 아주 부유하네. 그러면 이 선거권을 조금 더 늘려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그 의회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재산을 벌고 세금도 잘 내고 하는 사람들, 일반 시민층,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 시민층한테 선거권을 확대했어. 그러면 1832년까지는 여러분 누구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서 누구까지 준 거냐면 자, 상공업자 시민들한테는 선거권을 준 거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서 빠진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자, 부자들도 투표할 수 있어. 상공업자, 조금 더 부자, 그러니까 얘네보단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금 잘 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도 이제 선거권을 가졌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빠진 사람 누구일까? 선생님이 지금 상공업자라고 썼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밑에서 일하는 여러분 노동자들 있잖아. 이 사람들도 엄연히 나도 영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잖아. 사장님의 숫자는 적죠. 근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노동자 입장에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도 선거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외우세요. 자, 쓸게요.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요. 차티스트 운동. 그러면 일단은 차티스트라는 단어를 외우시고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땡땡 쓰세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다. 누가? 사장님들 아니야? 노동자들. 노동자들이 보통 선거권을 요구했다. 보통 선거권이라는 건 지금 얘들아 우리 투표하잖아. 그럼 보통 선거권.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야. 이걸 요구해. 야, 우리 숫자도 많잖아.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일하잖아. 우리도 영국의 국민이잖아. 우리도 투표권 줘.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여러분 뭐를 발표하냐면 화살표 치세요. 인민헌장이라는 걸 발표해. 그럼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인민헌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얘들아 인민이 피플이야. 이 노동자들을 말하는 거잖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 헌장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줘.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 우리도 국민이야. 이런 내용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 이름이 얘들아 People's Charter예요. 그러니까 인민헌장의 이름이 People's Charter야.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차티스트 운동이야. 그럼 얘들아 선거권을 달라 하고 요구를 했어. 그러면 정부가 한 번에 오케이 했을까? 아니. 자, 쓰세요. 화살표 정부의 탄압으로 실패. 얘들아 인민헌장 발표했는데 인민헌장 요구했는데 됐어. 안 돼. 너넨 안 돼. 하고 거절한 거야. 실패했어. 차티스트 운동이. 그럼 얘들아 여기서 끝나냐?
아, 쟤는 실패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절대 아니야,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후에 영국은 여러분 선거법을 여러 번 개정해요. 차테스트 운동은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운동으로 인해서 한 번 이런 걸 겪어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 요구하고 하겠죠? 영국은 어떻게 해? 점진적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을 계속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는 자, 더 확대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노동자들도 되고 그 다음에는 여자들도, 그 다음에는 뭐 21세 남자가 되고, 그 다음엔 여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선거권을 계속 확대해요. 이 영향 때문에. 그럼 여러분, 니네 공부할 때, 차테스트 운동은 실패, 의미 없음,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되겠지? 자, 얘는 나중에 선거권 확대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별표 치세요. 자, 영국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처럼 거의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탈리아, 독일까지 볼게요. 선생님이 왜 이 나라를 굳이 이 나라 4개를 보냐면 여러분 유럽에서 제일 센 나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4나라가 바로 이 4개예요. 지금 얘들아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이탈리아는 지금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당시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이 4나라의 역사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탈리아 볼게 얘들아. 이탈리아는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그 장화처럼 생긴 그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탈리아 지금 국가를 딱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 아, 그 장화처럼 생긴 나라 이렇게 인식을 잘하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생긴 지 여러분 실제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 여러분 이탈리아는 원래 쫙 여러 개의 국가로 나눠져 있었어. 그러니까 이 국가의 사이즈가 여러분 굉장히 작았어. 그래서 이 작아서 도시국가였어. 쫙 나눠져 있었다. 자, 그러면 쓸게요. 여러 도시 국가들로 분열됐었다. 그런데 얘들아, 자, 여기 봐봐. 민족주의라는 게 퍼졌다고 했잖아. 민족주의. 그래서 얘들아, 이탈리아가 얘들아 도시가 되게 쬐끄만하잖아. 쬐끄만하니까 그 이탈리아 위에 있었던 강대국들한테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작으니까 힘이 없잖아. 힘이 없으니까 그 위에 있는 강대국이 뭐냐면 선생님이 지도로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 위에 있는 강대국이 프랑스, 그 위에 있는 강대국이 얘들아 오스트리아였어. 당시에는 합스부르크라고 불렀거든. 얘네가 맨날 괴롭히는 거야. 야, 니네 돈 내놔. 돈 안 내놓으면 쳐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얘들아 울며 겨자 먹기로 얘네한테 당하면서 간섭을 당하면서 돈도 바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민족주의 봐봐 얘들아. 우리 땅에서 이탈리아 여기 장화 안에서 그 장화 모양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저것들이 맨날 괴롭히잖아. 우리도 힘을 가져보자. 우리도 독립하자. 우리도 통일하자 했던 거야. 그럼 여기서 포인트. 얘들아 이해만 하시고 사람 이름만 외우세요. 사람 이름만. 자, 그러면 이탈리아 통일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카보우르라는 사람이야. 카보우르.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통일한 사람 이름 정도는 알아야지. 자, 가로 열고 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샤르데냐 사람이었어. 그러면은 자, 외우지 마시고 샤르데냐는 여러분 이탈리아 가장 북부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였어.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자,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잖아. 이제 더 이상 쟤네 간섭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 싸워서 이겨가지고 자, 그 이탈리아 북부를 통일을 시켜요. 선생님이 지도로 확인해 줄게.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여러분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그러면 얘들아 이탈리아 그 장화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북쪽은 카보우르가 통일을 하고 이 밑에는 누가 점령을 하냐면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점령을 했어. 점령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왕국의 사람은 아니야. 왕국의 사람은 아닌데 이 가리발디가 카보우르한테 자, 우리 통일하자. 우리 통일합시다. 내가 이 땅 당신 줄게요. 되게 멋있지? 본인이 대통령하고 본인의 공화정의 짱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우리 통일합시다. 하고 이렇게 둘이 서로 합쳐요. 그래서 생겨난 나라가 뭐냐면 자, 쓸게요. 이탈리아 왕국이에요.
얘들아 이게 1860년이야. 생각보다 얼마 안 됐지. 막 이탈리아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 때문에 엄청 유명하기는 하지만 이탈리아라는 이름, 그 다음에 그 장화 모양의 그 부츠 모양의 한 나라로 탄생한 거는 생각보다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 이름만이라도 우리 외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강국이지? 독일. 지금 유럽에서 제일 센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가 독일이잖아. 자, 독일은 여러분 프랑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프랑스가 그 대륙에서 굉장히 잘 나갔었고 독일도 잘 나갔단 말이야. 근데 프랑스보다 잘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독일도 여러분 이탈리아처럼 여러 개로 찢어져 있었어. 갖고 지금 우리는 독일을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맞아, 지금은 하나의 나라야. 그런데 옛날에는 막 여러 개로 또 쪼개져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은 힘이 생기지가 않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개 중에서도 그래도 짱인 데가 하나 있었어. 그게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쓸게요. 프로이센이었어. 프로이센. 그러면 여러분 니네가 역사책 읽다가 프로이센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 그러면 아 얘는 독일 이렇게 생각해도 돼. 갖고 얘네가 세고 그 다음에 뭐 하노버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었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프랑스도 하나의 나라고 영국도 하나의 나라고 이탈리아도 하나의 나라잖아. 우리도 좀 합칠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첫 번째 뭐를 하냐면 야 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막 쳐들어가고 정복하고 이러면 너무 피를 많이 흘리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서로 유리하게 만들어요. 경제적으로. 야, 우리 경제적으로 한 편 먹자. 한 팀 하자. 그래서 우리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더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뭐를 맺냐면, 자, 쓸게요. 관세 동맹이라는 걸 맺어. 관세 동맹. 관세 동맹은 뭐냐면, 만약에 프로이센 옆에 얘들아 하노버라는 그 나라가 있었어. 아주 조그만한 나라. 자, 프로이센이 하노버 이렇게 있었어. 지금은 같은 독일 내부지만 당시에는 쪼개져 있었다? 그럼 얘네끼리 만약에 무역 거래를 하잖아? 그러면 서로 세금을 안 내는 거야. 서로 세금을 줄여주는 거야. 세금을 안 내거나. 그럼 여러분 어떤 유리한 점이 있어요? 야, 여기 우리끼리는 세금 내지 말자? 우리는 한 팀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물건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겠죠. 세금을 서로 안 물리니까 물건 가격도 안 비싸고. 그렇지만 프랑스랑 교역하려면 막 세금이 많이 들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한 팀으로 똘똘 뭉쳐지는 거죠? 자, 경제적으로 우선은 한 팀으로 뭉쳐지는 거야. 갖고 이렇게 해서 서로 친해졌어. 그리고 나서 얘들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으로 한 팀이 됐어. 그러면은 이 독일을 합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독일도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이탈리아처럼. 이탈리아도 오스트리아가 상관하고 프랑스가 상관했다고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였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 하노버라는 이 작은 나라를 막 프랑스가 또 상관하고 오스트리아가 간섭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세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야. 자, 그때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야, 일단은 통일을 하려면 일단은 우리끼리 뭉치려면 일단은 힘이 있어야 돼. 일단 자유도 좋고 평등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더 중요한 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힘, 파워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 국가의 파워는 어디서 나와요? 싸움 잘해야 돼. 전쟁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기 만들자. 얘들아 철혈 정책은 철이 얘들아 철 말 그대로 철 무기 만들자는 거야. 자, 무기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피. 얘들아 혈이 피야.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흘리더라도 얘네를 이겨야 돼. 프랑스를 이겨야 돼. 오스트리아를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퍼지기는 했지만 비스마르크 생각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먼저 힘을 가져야 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그 가운데는 안 쓸게요. 안 쓰고 설명만 할게.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그 프로이센 옆에 붙어있던 나라가 뭐냐면 오스트리아. 옛날에는 합스부르크라고 불렀거든. 지금은 이 나라가 얘들아 되게 조그만해.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셌단 말이야. 독일, 프랑스랑 막 견주어서 센 나라가 오스트리아였어. 얘네가 또 간섭하고 얘네가 쳐들어오니까 자, 얘네를 물리쳐요. 철혈 정책. 우리도 무기 만들자. 우리도 싸우자. 그래서 얘네를 물리쳐. 그래서 일단은 통일을 한번 하고 일부분만 통일을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프랑스가 또 상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도 물리치고
그래서 얘들아 결국에는 얘네 다 간섭 걷어내고 그 프로이센과 뭐 나머지 막 작지만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나라들이 지금 큰 독일을 지금 이렇게 큰 독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쓸게요. 화살표 독일 제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 제자잖아, 제자. 갖고 여기도 황제가 등극하는 독일 제국을 만들어요. 얘들아, 얘는 프랑스까지 이겨가지고 얘네가 어디까지 막 들어가냐면, 이 독일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프랑스 깊숙이 들어간단 말이야. 깊숙이 차지해요. 그래서 그 독일 제국의 맨 첫 번째 황제가 빌헬름 1세야. 이 사람이 어디에서 황제 그 즉위식을 하냐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프랑스를 이길 정도로 이제 힘이 세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거대한 나라가 이제 탄생을 한 거지. 물론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그 전에도 셌지만 이탈리아와 독일이 굉장히 강한 나라로 부상하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또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나라로 이제 힘이 세졌잖아. 힘이 세지니까 이제 프랑스와 영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식민지 경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식민지 경쟁을 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싸운단 말이야. 그게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시험 끝나고 이후에 설명을 할게요. 4개의 센 나라가 탄생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 2월 혁명과 7월 혁명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